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조금 전에 토크쇼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하여튼 뭐 코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공부하시라고 너무 힘 많이 드셨을 텐데 그래도 안에 잘 이겨내온 것이 참 대견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글쎄요, 이번에 개정된 수사 준칙 문제가 지금 세 문제가 나왔죠. 그게 좀 특이하고 나머지 문제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 없이 그냥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보다는 한 개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점수가. 그래서 제 생각엔 85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을, 그 정도 되면 합격 점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우선 제가 수사하고 증거 파트 관련된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사 증거 파트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더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형사법의 2번 문제부터 볼게요. 2번에 보시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 사실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풀었던 문제죠. 일단은 사건이 경합이 되게 되면 검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잘 아실 수 있는 거고. 니은번.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요거하고 그 밖의 경우, 이 두 개 우리 많이 분류했었죠.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송치입니다. 송치를 하면서 기록 송부 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기타 혐의가 없는 경우죠. 기타는 불송치죠. 불송치면서 기록은 보냅니다. 자, 송치의 개념은 사건이 넘어가요. 그래서 사건 담당자가 경찰에서 검사로 바뀌는 거고요. 불송치는 사건 담당자는 여전히 경찰인데 기록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기록을 보내면은 의미는 검사한테 검토를 받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검사는 기록을 보고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돼 있죠. 90일 이내에 반환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재수사를 요구하게 돼 있죠. 요 흐름, 뭐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송치가 된 사건의 경우는 검사는 이걸 보통은 공소를 제기하겠죠. 공소를 제기할 때인데 공소 제기할 때 필요한 게 좀 부족하면 이때 뭘 요구할 수 있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송치된 사건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불송치된 사건은 재수사를 요구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수사 요구도 90일 이내에 하고 기록은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보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기록만 보내면 돼요.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어쨌든 후자의 경우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되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면 틀렸고요. 디귿반에 위 니은에 밑줄 친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사법경찰관은 당연히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자, 니을번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우리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했죠. 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때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고요.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법령 위법이라든지 뭐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가 뭘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죠? 시정조치. 그래서 30일. 그래서 우리 요거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래서 삼식이 구제 이렇게 외웠었죠. 이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90일 이내에 재수사 했던 거.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와 관련된 것은 시정조치 요구예요. 다만 우리 시정조치 요구 절차 좀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시정조치 요구는 일단 위법이나 인권 침해가 있게 되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먼저 뭐부터 요구하고? 기록 송부부터 요구하고, 기록 송부를 요구해서 기록 송부가 되면 이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틀리게 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 인식하게 된 경우는 사법경찰에게 송치를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건이 지금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데 송치를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록송부를 요구해야 되죠. 기록송부. 그러면 경찰은 기록송부 해야 된다. 그래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게 나하고 라 두 개가 틀린 겁니다. 자,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되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의 이런 이유로 참여나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답이죠. 너무 쉽게 나왔죠. 1번, 2번이. 자, 2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당연히 승인을 받을 필요 없죠. 승인을 받아서 이의 제기한다 그러면 X.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봐서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이 있는 때 하나에가 틀렸습니다. 직권 또는 신청이에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 협의해야 되고,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되죠.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용합니다. 똑같이 준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X죠. 뭐 3번하고 4번을 조금 여러분이 헷갈려할 수도 있지만 1번이 너무나 쉽게 1번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1번 설문은 잘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는 수사를 개시한 거로 보고 입건해야 된다. 이것도 조문이죠. 조문에서 하나 주의할 게 1번에 그 출석해서 조사하는 거, 이것도 입건이 들어가고, 체포가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긴급 체포죠. 긴급 체포.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틀렸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을 때. 현행범 체포는 왜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체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입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빠졌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 체포영장은 4번이 있잖아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5번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그다음에 2번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친다. 원래 항상 그 사건에만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사실로 구속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중구속이라고 표현하죠. 이중구속 위법 아니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번 검사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아니죠. 왜냐하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공판사는 수임판사. 그다음에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도 아니고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다. 4번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자,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심의위원회에다 신청을 하고 경찰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이라는 거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딱 거기가 나왔습니다. 지방검찰청 X, 고등검찰청. 그래서 뭐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거는요. 자, 6번.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은 후 그를 구속하지 않은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때는 석방해야 되는데, 사인이 체포했을 때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죠. 체포한 때다 X.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근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일을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는 3차까지.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했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죠.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X.
4번 형소법 72조는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 이유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얘기 있는 것처럼 범죄 사실 등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거니까 사전 청문을 얘기하는 거죠. 사전에 하는 청문. 사전 청문은 법원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후 청문이 집행할 때 하는 집행기관이 하는 절차고, 그럼 이건 사전 청문이기 때문에 법관이 취하는 절차죠.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는 사후 청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죠. 그 문제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7번 미성년자인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갑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갑의 동의 없이 갑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관한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해서 갑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강제 체열이나 강제 체뇨가 압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고요. 2번 의식불명인 갑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갑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 요건 맞죠. 우리가 응급실을 범죄 장소로 볼 수 있는 요건, 준현행범 요건, 그 준현행범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범행 직후, 우리 범죄 장소는 범행 직후,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만 되니까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갑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다. 이게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3번 갑의 법정 대리인 부모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갑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느냐. 자, 혈액을 채취하는 거니까 강제 체뇨입니다. 강제 체뇨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동의를 받든지, 본인의 동의를 안 받으려면 영장을 받아야죠. 영장.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에 4번에 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 의사를 대리해서 갑의 혈액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에 둔, 자 4번하고 3번 차이 구분할 줄 알죠? 3번은 채취를 하는 거니까 이건 강제 체열이고요. 4번은 간호사가 이미 체열해 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임의 제출입니다. 그럼 임의 제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소지자나 소유자나 보관자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은 간호사가 소지를 하고 있고 보관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부터 영장 없이 임의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강제 체열이기 때문에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8번 공소제기 후 수사. 1번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소법에 따라서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죄 증거를 쓸 수 없다. 공소제기 후에는 압수수색 못하니까 소유관이. 2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사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조사할 수 있죠.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그죠? 피고인을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도 범인을 체포할 때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듯이 공소 제기 후에 대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구속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칼 들고 덤빈다. 뺏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자, 다만 4번. 여기 최근에 나온 판례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작성한 진술조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우리 증언 번복조서죠, 여러분. 우리 증언 번복조서가 최근에 이 판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시험에 나왔어요. 증언 번복조서는 자 법정에서 증언한 이 증인을 검사가 자기 방으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는 거, 이걸 진술 번복조서라고 하죠. 이 진술 번복조서는 동의하지 않는 한 못 쓴다. 이거 위수증이죠, 사실. 위수증이나 증거로 못 쓰는데 단 예외적으로 증거 동의하면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증언 번복 조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요거를 참고인 조사를 해서 진술 조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여기 쪽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의자로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하든지, 그다음에 진술서를 작성한 판례 이게 전부 다 나와서 새로 나왔죠. 그래서 요 당시에 참고인 조사를 하든, 그래서 진술 조서를 받든, 또 이 사람을 위증죄로 불러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든, 이 사람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든, 이 판례 다 새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두 개가 판례가 더 나와서 이때 다 위수증이다,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다. 자, 최근에 또 요거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검사가 부른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사례처럼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인 사람을 검사가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법정 나가서 증언을 하게 만들면 이것도 증거로 못 쓰게 만든 판례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쓴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검사가 불러서 말을 번복시키는 거 못 쓰는데, 반대로 증언할 예정인 사람을 미리 불러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동의할 때만 쓸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한 못 쓴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넷째 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증언이 없다까지는 맞아요. 다만 그러나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조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증언 번복조서도 다 그랬잖아요. 동의할 때만 쓸 수 있지 성립의 진정이나 반대 신문한다고 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똑같은 취지라고 했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결론이 내는 판례가 진술조서 작성한 거, 피신조서 작성한 거, 진술서 작성한 거, 그리고 요거 반대로 이제 거꾸로 증언할 예정인 사람을 불러서 작성한 거 마찬가지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 한 못 쓴다. 성립인정이나 반대 신문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그 판례 아신 분들은 잘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도 한번 볼게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이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허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처벌불허 의사표시가 없어야 재판하기 때문에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죠. 소극적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해야 될 사안이고, 당사자가 항소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건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3번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고 있죠. 근데 반의사불벌죄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고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발에도 적용된다 X, 친고죄에만 이 고소기간이 있어요. 고발이나 반의사불벌죄는 없습니다. 4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소 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어쨌든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 제기된 대로 재판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친고죄로 재판을 해야 되죠. 따라서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된다. 맞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자, 10번 통비법. 요즘에 통비법의 조문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기업번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해서 우리 통비법의 통신제한 조치는 구속영장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별로 피의자별,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건별로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사건별이 아니라 피의자별, 피내사자별. 그래서 어쨌든 맞고요. 니은번 우리 통신자치는 2달이죠. 3개월이 아니라 2달.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는 이번에 법 개정된 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거. 다만 총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일정한 범위 3년까지. 3개월 틀렸고요. 디귿번에 통신제한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처분, 기소중지나 참고인증 결정은 제외. 왜냐하면 이 통신제한수를 집행하고 나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너의 전화를 다 감청했다. 근데 이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는 지금 피의자가 도망 다니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거를 피의자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는 제외. 그다음에 검찰 송치를 하지 않았을 때 수사중지도 마찬가지 제외. 그다음에 내사 사건에서 입건하지 않은 처분을 할 때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간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4번에 니을번도 많이 나왔던 거죠.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조치를 집행한 경우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우리 이게 날짜 몇 번 나왔죠? 우리 식사하고 치우세요 이렇게 했죠? 식사하고 치우세요. 그래서 검사에게 14일 이내에
신청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청구하고 식사하고 치우세요. 앞에는 14일, 뒤에는 7일. 그래서 틀린 거는 나하고 라고요.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가다. 고기하시고 11번에 압수수색.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맞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이때는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우리 긴급 체포된 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고 2번.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해서 작성한 압수조서 중에 압수 경위란에 피의자의 변명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우리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해서 한 판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이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조서에 적혀있는 경찰관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해서 휴대전화기든 이미 제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증거로 못 쓰는 것이고 거기에 적혀있는 경찰관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로 쳐서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죠. 그래서 할 수 없다 X. 3번에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당연히 임의 제출 받을 수 있고 임의 제출을 받았다면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고 4번에 사법경찰관은 피의 사실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장시간을 설득해도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에 저항해서 다른 방법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제 판단될 때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인근병원으로 데려가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 강제체뇨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제체뇨가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대법원이 강조체뇨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끌고 갈 수도 있다. 체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증거 파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증거 파트가 15번 볼게요. 15번에 자 15번에 1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가 형법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성과 공익성 증명돼야 되죠. 우리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가 증명한다? 행위자가 증명해야 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증명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엄증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격한 증거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문 증거,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다음 2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시에 대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우리 전문 법칙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진술 증거, 증거물 이거는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협박을 하게 되면 이 문자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협박 편지가 증거물이 되는 것처럼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협박을 하게 되면 그 문자가 협박 편지하고 똑같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자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잘 아시는 판례고. 3번에 영장 발부에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에게 환부한 후에 임의 제출받아서 다시 압수했다면 이거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조건이 하나 뭐냐면 이게 임의 제출을 적법하게 받아야지 강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여섯째 줄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4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질수가 다른 경우 그 자백의 증명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의 증언이 다를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틀렸죠. 피고인의 자백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고인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느 걸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이에요. 따라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든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든 자유심증이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리고 4번이 자 16번 검사위의 수사기관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법 312조 사망은 우리 경찰 작성 피신조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312조 사망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신조서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건에서 작성한 피신조서 당연히 적용되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작성한 피신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경찰 피신이면 무조건 312조 사망. 그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죠. 증거할 수 없다. 2번도 같은 문제죠. 312조 사망, 검사 이외 수사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도 적용되고, 갑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을에 대한 피신조서도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 거기 뭐 당해 피고인 갑에 대한 셋째 줄에는 갑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을에 대한 이런 거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싹 지워버리시고 그냥 경찰 피신이구나. 그럼 무조건 312조 사망 이렇게 하셔야 되고, 312조 사망이 적용이 되면 내용 인정이 필요하고, 내용 인정은 무조건 당해 피고인한테 내용 인정 받아야 돼요. 그럼 둘째 줄에 당해 피고인이 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당연히 증거로 못 씁니다. 을이 뭐 성립이정해도. 그래서 넷째 줄에 거기 을에 대한 피신조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섯째 줄에 갑이 공판기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을이 성립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역시 틀린 겁니다. 갑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3번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명으로 적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특히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가명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가명을 기재했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서 작성됐다 할 수 없다. X. 위수중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명으로 해도 일단 적법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4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 달리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 과정이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는 수사 기록에 편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우리 수사 과정 기록 제도는 피의자든 피의자 아닌 자든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안 하면 증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증거동의. 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 위수중이죠. 위수중은 증거동의에도 못 씁니다. 자, 우리 위수중 중에서 증거동의하면 쓸 수 있는 거 2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 쓰니까. 자, 위법 수입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동의에도 안 된다. 예외 2개. 우리 증증 많이 했죠. 요 2개만 증거동의에만 쓸 수 있다. 여기 아까 했던 증언 번복조서. 하나가 증인신문에서 참여권 침해한 거, 요 2개 빼고는 증거동의 안 돼요. 위수증은. 요거 2개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업번 당연히 동의해도 못 씁니다. 니은번도 마찬가지. 긴급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죠. 위수증이에요. 동의했다고 해도 못 쓴다. 디귿번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감정거부청을 발부받지 않은 채 동의 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해도 마찬가지예요. 위수증이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4번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협조회원 공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소감됐던 공소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주어서 통화를 하게 했네요. 이건 불법 감청이 돼버리죠. 불법 감청도 위법 증거이기 때문에 역시 동의해도 못 쓰는 거죠. 결국 위수증은 다 증거동의에도 못 쓴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다만 예외 2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수증에 대해서 증거동의할 수 있는 게 증증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증증 2개가 나올 때는 그때는 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 4가지는 다 위수증이기 때문에 동의해도 못 쓴다.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문제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이제 저기 수사 파트하고 증거 파트는 다 된 것 같고요. 다른 거를 일단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앞으로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에 가보시면 변호인 문제입니다. 변호인 문제. 자, 1번의 변호인 1번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할 수 없죠. 우리 변호인 선임권은 변호인 선임은 직배형법 우리 선임 대리권자 그 네 사람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위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임권을 위임해서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X. 2번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죠.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만 포함되죠. 넷째 줄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죠. 포함된다. X. 3번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한다. 우리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필요에 해당되는 경우죠. 필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고 빈곤은 청구 있으면 꼭 해줘야 됩니다. 빈곤에 해당되면
그래서 거기 빈곤이 아니라 필요에 해당될 때 이 말이 맞아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를 선정해야 되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해서 권리보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를 선정할 수 있다. 의사에 반하 틀리죠. 연령 그 필요하면 의사에 반해서 못하고요. 빈곤은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선정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청구 있으면 꼭 해야 되고요. 거기 셋째 줄에 있는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해서 필요한 경우는 의사에 반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피고인이 필요적 분의 사건인 폭처법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은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 판례 우리 같이 했던 거죠. 일단 하나는 필요적 분의 사건이고 하나는 필요적 사건이 아닌데 하나는 필요적 분의 사건이고 하나는 아닌데 두 개의 사건을 같이 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변론이 없었다면 필요적 변호 사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재판했던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것도 같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사건을 병합심리해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면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 사건뿐만 아니라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몇 번으로 가시냐면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에 1번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했을 때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죠.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죠. 그다음 2번에 공소장 변경 당연히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당연히 기각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3번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신청서에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문구만이 기재돼 있을 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소장에 필요적으로 적어야 될 사항이 안 적혔다는 거죠. 자, 이 판례 여러분 아시죠?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야 이건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추가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이야. 그냥 공소장을 제출해야 돼라고 하니까 검사가 귀찮은 거죠. 공소장 새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가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한 얘기가 뭐예요? 공소장이란 건 너무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용된 양식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봐주고 싶어도 공소장에 꼭 적어야 되는 내용, 그 둘째 줄 끝에 있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요 내용 자체가 공소장에 적혀야 될 내용이 안 적혀있기 때문에 공소장의 양식을 못 갖춘 거다. 이러한 위법은 중대한 위법이다. 또 하나 송달도 안 됐다. 피고인에게. 원래 우리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부본을 보내게 돼 있잖아요. 송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을 가름하는 구두인수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괜찮다고 해도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괜찮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된다. 우리 피고인과 변호인이 괜찮다고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거는 피고인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때 그러는 거예요. 참여권이라든지 반대신문권이라든지 참여재판 받을 권리라든지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괜찮다고 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거지 이건 피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중대한 위법인 경우는 피고인이 괜찮다고 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자, 4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우리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하나의 사건의 일부에 대한 소송 행위는 무조건 그 사건 전부에 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치는 것이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또 하나가 예비적 택일적 기재.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로 하게 되면 무조건 효력은 전부에 미칩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고했어도 예비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전부가 심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X. 자, 13번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할 때 허용되고 2번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 피고는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증인이 될 수 없나요? 지금 2번 문제는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공동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공동 피고는 공범인 공동 피고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범인 공동 피고는 분리되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고 분리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그 공범에는 대항범도 당연히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항범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 형법하고 형소법을 좀 구분하실게. 형법에서는 필요적 공범, 대항범 이거와 임의적 공범을 구별하죠.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엄격하게 구별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냥 같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아요. 다만 딱 한 번만 구별한다고 그랬죠.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구별하는 게 공소시효에서만 딱 한 번 구별해요. 공소시효의 정지. 그것 빼고는 대항범이든 아니든 그냥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항범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틀려요. 공소시효 정지 빼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지 않다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다도 틀렸고 그렇지 않다도 틀린 거고요. 3번.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가 제기되어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고 허위에 진술한 경우, 자, 이 사람이 공범의 관계가 있습니다. 공범의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범인 공동 피고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유는 공범 관계에 있으면 결국 증인으로 신문해 버리면 공범은 같이 죄를 진 놈이잖아요. 그럼 네가 뇌물 줬냐? 물어보게 되면 자기가 뇌물 줬다는 얘기를 한 순간 자기도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범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변론이 분리가 되면 증인 신문이 가능하잖아요. 변론이 분리되면 그럼 변론이 분리가 되어서 증인 신문을 해도 또 하나 주의할 게 어차피 자기가 진 죄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증인 신문을 하게 돼도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거. 이 판례 우리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증인은 될 수 있지만 증언 거부권은 인정이 된다. 왜? 자기의 진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증언 거부권이 대상이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4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서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 증언 거부권 행사,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라고 그랬죠.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하기면 314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판례가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어쨌든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면 정당하게 행사하든 정당하지 않게 행사하든 다 314도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14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력이 없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후에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신문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다만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데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중복된 거를 제한한다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제한하는 건 좋은데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건 당연히 위법이죠. 그래서 그걸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X. 2번.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제보자가 여기까지는 맞는데 제보자가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제보자는 핵심 증인이죠. 자, 이런 핵심 증인에 대해서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죠. 이거 우리 지난 1차 시험에도 나왔던 설문입니다. 똑같은 판례인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X. 3번. 1심 법원에서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를 할 수 있고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어차피 증거 능력 다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항소심은 속심이기 때문에 다시 증거조사해야 된다. X. 4번.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해서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판단한다. 왜?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 할 수 없다. 사후심.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비록 그것이 상고 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거 못한다. 그래서 사후심.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자, 18번 봅니다. 18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과 증거보론 청구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과 증거조사의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한 말이고 2번.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우리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을 하는 외에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판결 전 소송 절차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해서 자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게 하는 이유는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말고 그 문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하라고 해서 불복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결정 자체에 불복을 못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을 오인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때는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결정도 불복을 못하고 판결도 불복을 못하면 이건 판사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정에 불복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이른 경우에도 상소를 불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3번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준항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이익이 상실됐으면 당연히 준항고 무조건일 거고. 4번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청구 등 강제 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서 당연히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 불복할 수 있지만 영장의 청구 등 강제 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 준한 거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거지 안 하고 있는 부작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 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가지고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즉결심판에 대해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에 대해서 법원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원래는 그냥 송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즉결심판 자체가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보내야지 공소제기 하면 안 되는데 그와 동일성 있는 범죄 사실에서 약식명령 청구하고 그랬다는, 약식명령은 당연히 공소제기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또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죠? 이중기소 돼버리죠. 위법이거나 이중기소다. 그래서 거의 할 수 없다 그러면 X. 많이 풀었던 문제 나왔던 거고요. 2번 법원이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해서, 자 이번에는 1번은 즉결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이 이루어진 거고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따라서 즉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2번은 즉결이 기각돼 버렸죠. 즉결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경찰서장 네가 하지 말고 검사하고 하라, 검사 보고 공소제기 하라고 그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공소제기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엔 또 반대로 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처럼 송치했는데 검사가 이거를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걸 오인을 해서, 원래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인을 해서 이번에 오히려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그냥 송부를 해버렸죠. 이거는 공소장 제출이었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불성립이라고 그랬죠. 이건 3번에 피고인이 경범죄 철법 위반으로 직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정식재판 청구로 일회 공판 기일 전에 사건 기록 및 증거물이 법원에 송부되도록 우리 법에 돼 있죠. 우리 직결절차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가 되면 판사가 서류를 경사서장에게 반환하고 서장이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법원에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서장의 직결 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번 경범죄 철법 위반죄의 범죄 사실과 폭처법 위반죄의 공소실 모두 범행 장소 동일하고 일시도 같고 모두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인 경우,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당연히 그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경범죄 철법의 기판력은 당연히 폭처법에도 당연히 미치겠죠. 틀린 건 1번이고요. 20번. 자 약식명령.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서 검사에 청구했을 때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 맞죠. 다만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결은 즉결로 할 수 없으면 기각을 하지만 약식명령 청구했을 때는 공소제기가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판으로 갈 것이냐 약식절차로 갈 것이냐만 선택을 해야 되지 기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약식으로 안 할 거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각한다 X.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공소장 부분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약식절차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법원이 이건 약식으로 할 사건이 아니다, 공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판 절차에 심판하기로 한다면 약식 절차일 때는 피고인을 안 부르기 때문에 공소장 부분을 첨부할 필요도 없고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에게 보낼 필요도 없지만
이제 법원이 약식으로 안 가고 공판으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피고는 불러야 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준비하도록 해줘야 되죠. 따라서 검사는 공소장 부본을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을 해줘야 되고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고 디귿번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해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는 피고인에게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기판력은 약발, 그래서 약식명령이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 자, 1번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통상 절차에 의해서 공소가 되게 된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죄들과 병합을 한 후에 각죄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것, 이게 잘못이죠. 저 우리 지금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죠. 이게 우리 약식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중형변경 금지 원칙 있잖아요. 여기 중형변경에서 A라는 죄에 대해서 벌금 500이 나왔는데 이 A라는 죄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액을 더 때릴 수는 있지만 징역을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죠. 징역을 못 때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나온 판례가 요 사건만 할 때는 당연한 건데 요 1심에서 정식재판에서 A 사건 외에 B 사건을 하나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B 사건을 추가시킬 때 얘는 징역을 선택을 했는데 법원이 요것도 징역을 선택해서 징역이니까 경합범 가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요 A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거 무조건 벌금을 때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징역을 선택해서 경합범 가중한 거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 병합이 되더라도 역시 중한 종류의 형을 못 바꾸는 거 그거는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해서 징역 1년 이후를 선고한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건이 병합이 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거. 그래서 틀린 것은 가하고 라고요. 맞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나하고 다 두 개 2번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뭐 지금 쭉 해설을 드렸지만 수사 준칙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3문제, 뭐 설문까지 합치면 4개 문제가 나왔는데 수사 준칙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 판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많이 강조됐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번에 형소법이 그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여튼 뭐 나름대로 공부한 만큼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형사소법에서 좋은 점수 얻으시고 하여튼 나머지 과목도 잘 점수를 얻으셔가지고 꼭 필기 합격 다 하시고 나중에도 최종 합격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생도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